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Introduction to Apache Flink라는 제목으로 제가 1년 정도 기여하고 있는 아파치 플링크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맡게 된 오픈 프론티어 1기 박치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치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관심이 많은 분야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야에 관련된 오픈소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오픈소스들에 기여를 해오다가 이제 올해 6월부터 아파치 플링크라는 프로젝트의 커미터로 초대가 되어서 이제 요즘은 아파치 플링크라는 프로젝트를 주력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일단 아파치 플링크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혹시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이 세션을 들으러 오실 수도 있어서 이제 그 기존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사실 그 소개를 할 때 있어서 맵리듀스와 하둡이라는 그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제 맵리듀스가 가진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맵리듀스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들 중에 하나인 아파치 플링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플링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맵리듀스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2004년에 구글이 OSDI라는 저널에 이제 발표한 논문 제목입니다. 맵리듀스 Simplified Data Processing on Large Cluster인데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이 당시 일단 이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구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의 이제 일부분을 공개한 거라서 되게 그 당시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이 맵리듀스 논문 이전에 사실 구글이 어떻게 그러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그 검색 결과들이라던가 구글이 그 웹페이지를 크롤링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G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 논문을 또 그 학회에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2004년이고 그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논문이 200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그러니까 구글 파일 시스템과 맵리듀스라는 이 두 개의 논문이 되게 구글의 시스템에 되게 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널리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구글이 이 논문에 실제적인 구현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고 이제 이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그것들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도 공개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디테일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을 활용해서 구현을 했다. 구글이 그 뒤로도 내놓는 논문은 다 구체적인 그 구현에 관련돼서는 이제 아마도 자사 회사의 뭔가 코드를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공개를 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맵리듀스가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이게 구현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에는 뭔가 모자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그 커팅이라는 그 아파치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자신의 검색 엔진 프로젝트에 이 맵리듀스라는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구현을 한 구현체를 아파치 재단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널리 알려진 하둡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둡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구글에서 대용량 데이터 시스템을 저렇게 처리한다더라 정도인 거고 그걸 실제로 쓰는 회사는 이제 구글밖에 없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체험조차도 해볼 수 없었던 거죠. 이제 하둡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그 구글이 어떤 식으로 편리하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써보니까 와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이 제가 12월 16일 날 확인해 본 결과 15,656번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아마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분야에서 15,000번 이상 이게 2004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1년 정도에 15,000번 넘게 인용이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뒤에 나온 모든 대용량 데이터 처리 관련된 논문은 맵리듀스 논문과 구글 파일 시스템 논문을 한 번쯤은 인용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맵리듀스가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인데요. 이건 뭐 사실 이해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냥 어떤 식으로 처리된다를 봐주시는 용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예제인데요. 이제 워드 카운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백과사전이나 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 이제 등장한 이 단어는 몇 번 나왔다. 이것을 이제 세서 결과로 내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워드 카운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제 맵리듀스와 이제 그 하둡을 사용하면 이 워드 카운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있죠. 입력 데이터를 적당하게 잘 쪼갭니다. 나눠서 처리를 해야 빠르니까요. 그리고 원래 맵리듀스는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니까 적당히 잘 쪼개서 이제 그것들을 각 쪼갠 파일에 대해서 이제 워드 카운트를 셉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같은 애들끼리 모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헬로 아파치 플링크라고 적혀 있는데 아파치인 애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거죠. 밑에도 아파치라는 애가 있으면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걸 한 곳으로 모아서 그럼 이제 아파치라는 애는 다 이 첫 번째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럼 이제 이거를 아파치가 3개 있으니까 이제 그걸 셋으로 더해서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입력 파일에 아파치가 3번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스템에 출력을 해서 이제 다른 애들도 똑같이 하면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워드 카운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의 굉장한 장점은 이제 뭐냐면 맵리듀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오로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맵하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맵하고 리듀스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나머지 인풋, 스플릿, 소트, 셔플, 아웃풋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어떤 계산 같은 작업, 어떤 데이터 처리 작업을 맵과 리듀스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존의 접근과 되게 확연히 다른 점이고요. 그러니까 추상화가 잘 돼 있는 거죠. 맵과 리듀스만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나머지 뭐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구글의 논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지만 이제 하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인풋, 스플릿, 소트, 셔플, 아웃풋을 알아서 해주는 그 시스템을 구현해서 공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로 맵과 리듀스만 신경 쓰면 이제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둡이 나오기 전에 뭔가 큰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면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또는 이제 그 시스템 설계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겠던 거는 이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주고받아야 효율적인가. 중간에 어떤 컴퓨터가 뭐 사실 구글이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뭐 수백 대, 수천 대 또는 수십만 대, 수만 대, 수십만 대 수준의 컴퓨터를 돌리는데 그것들이 다 항상 올바르게 동작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드디스크 기반의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가 금방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중간에 처리하던 컴퓨터가 오류로 멈추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오류로 멈춘 부분을 유실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값을 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야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 위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데이터를 어떻게 미리 뿌려놓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사실 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둡이 나오기 그 이전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컴퓨터를 그러니까 엄청 좋은 컴퓨터를 많이 좋은 컴퓨터를 한 대 사서 그 안에서 다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분산 처리는 뭐 이제 학계의 실험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많이 적용됐고, 이제 구글이 사실 그것을 산업에서 거의 최초로 사용한 회사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하둡이 나온 뒤 분산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맵에서 무슨 일을 할까와 리듀스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 두 개만 생각하면 데이터 분산 뭐 이런 것들은 하둡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둡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그 뒤에 모든 학계 연구도 그 구글 파일 시스템과 맵리듀스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이제 처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
알 수도 있는 친구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알 수도 있는 친구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대용량, 그러니까 엄청 큰 스케일의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결국 이제 맵리듀스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분산 처리를 자동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는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게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맵리듀스 위에서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연구가 학계에서 돌아가고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돌아가고 뭐 구글은 이미 자기들이 했겠죠. 그걸 해놓고만 공개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써보다 보니까 이제 하도 맵리듀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뭐 일찍부터 깨달았고 산업에서 쓰시는 분들은 좀 늦게 깨달았지만 어쨌든 깨달았습니다. 그 이제 장점은 맵과 리듀스만 생각하면 된다는 건데 이제 막상 해보다 보니까 맵과 리듀스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맵과 리듀스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했고, 이제 그 구글 맵리듀스 논문에서는 자기네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그러니까 맵리듀스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는데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논문의 한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맞닥뜨린 이 복잡한 문제를 맵리듀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이는데 되게 많은 걸 쓰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맵리듀스에서 돌긴 돌지만 비효율적으로 돌아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단점은 맵과 리듀스만 컨트롤해야 되는데 맵과 리듀스만 갖고는 이게 일단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그 비효율적인 걸 개선하려고 뭘 손을 대기 시작하자니 이제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해 주던 걸 뭔가 유저가 이렇게 해킹하듯이 써야 되니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둡의 단점으로 널리 알려진 걸 짚어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인풋, 스플릿, 맵, 소트, 셔플, 리듀스를 무조건 써야 돼요.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다른 구조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맵과 리듀스만 쓰면 된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었지만 좀 복잡한 걸 하려고 했더니 다 이걸로 하라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머리가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맵 리듀스는 아까 봤듯이 입력이 한 가지 종류의 입력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해킹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입력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한 가지 종류의 입력만 가능하다는 게 왜 단점이냐면, 이제 사실 대부분의 처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쇼핑몰이다. 그러면 이제 회원과 쇼핑 내역이라는 서로 다른 입력이 존재하고, 이제 그걸 DB상에서는 그냥 조인 같은 연산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거 맵리듀스로 한다. 조인 하는 데만 한 200줄 정도 코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더 이제 개선돼서 좀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인 하나 수행하는데. 근데 내가 조인을 해서 그 조인 결과로 뭘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거기에 코드가 계속 덕지덕지 붙는 거죠. 그럼 이제 만든 사람만 그 코드를 수정하게 되고 뭐 약간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어렵고. 이제 그래서 이 입력의 한계만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한 단점으로 이제 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게 세 번째 문제가 제일 그 극복하기 어려운 포인트였는데, 그 맵과 리듀스 사이에 소트 셔플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제 소트를 해서 셔플을 한다는 건 하나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같은 키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어디 잠시 임시로 들어있다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태워서 보내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하둡은 구글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구글도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하둡은 중간 결과를 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맵 리듀스를 2번 써야 되는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치면, 여기 스플릿에서 맵으로 넘어올 때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 맵 결과를 디스크에 출력하고요. 그래서 소트 셔플 하면서 디스크에다가 읽었다 다시 쓰고요. 네트워크를 태운 다음 리듀스에서 읽어오는데 또 디스크를 읽어오고요. 리듀스 결과물을 다시 출력하는데 또 디스크에 씁니다. 디스크를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뭔가 과정을 한번 수행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맵 리듀스를 한두 번 쓸 때는 그럼 시스템을 많이 늘려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뭐냐면, 어떤 검색어를 그러니까 어떤
그 문서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 문서인지 랭크를 매기는 건데요. 그 사실 되게 반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맵리듀스 루프를 계속 돌아야 돼요. 루프를 짧게 돌면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일 때 한 30번 돌고요. 뭐 구글쯤 스케일 되면 뭐 그냥 평생 도는 거죠. 원 없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디스크를 읽었다 썼다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디스크의 수명이 엄청 빨리 달고요. 디스크를 계속 갈아야 되는 거죠. 새 디스크로. 물론 이 스플릿이 잘 되어 있고 이 스플릿 과정에서 복제를 합니다. 디스크 복제를 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실된다거나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새 디스크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디스크의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게 또 굉장한 단점으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둡 맵리듀스도 그렇고 하둡도 그렇고, 이 하둡 맵리듀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트림 데이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스트림 데이터의 반대 개념이 이제 배치 데이터인데요. 배치 데이터는 시작하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워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쭉 읽어서 파일이 끝나면 이제 입력이 끝나잖아요. 근데 스트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입력의 끝이 없습니다. 입력의 시작은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그냥 뭐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이렇게 널리 핫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뭐 IoT라던가 이런 것들은 센서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뭔가 시스템에다가 보내는데, 그게 이제 뭐 센서 망가질 때까지 계속 보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센서를 여러 군데 뿌려놨으면 뭐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스템, 끝이 없는 입력인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맵리듀스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고쳐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아파치 테즈인데요. 이제 테즈는 호트넉스라는 되게 아파치 하둡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아파치 재단에 그 공헌을 한 아파치 테즈라는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얘는 제가 이제 덱이라고 해서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적었는데, 이제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입력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여러 개 받고 그 중간 결과를 디스크에, 그러니까 입력을 여러 개 받고 디스크에 쓰는 횟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능 개선을 이제 꽤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이고,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오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바로 더 좋은 친구가 등장해서, 그 더 좋은 친구가 이제 아파치 스팍입니다. 그리고 현재 뭔가 트렌디한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럼 이제 대부분 아파치 스팍 위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스팍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디스크를 사용하는, 아까 이제 스파크도 아까 말했듯이 입력을 여러 개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덱을 실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고,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디스크 대신 메모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메모리에 쓸 수 있으면 무조건 메모리에 씁니다. 메모리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메모리를 써요. 이제 물론 그 메모리가 남아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죽긴 합니다만, 어쨌든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성능 향상을 꽤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파치 플링크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대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이 특징입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플링크도 여전히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입력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플링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스트리밍 데이터 엔진이 기반이다.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나 아파치 테즈 같은 경우는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원래 배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플링크는 내부 엔진도 스트리밍 데이터를 위해 시스템을 처음에 설계해서 만들고, 이제 그거를 배치로도 확장해서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한 것입니다. 플링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오픈소스이고요. 지금 아파치 재단에 컨트리뷰션이 되어 있고, 원래 이제 유럽 대학들, 주로 독일 대학이 많이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이제 스트라토스피어라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아마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 결과물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결과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2014년 아파치 인큐베이터, 이제 인큐베이터는 처음 아파치가 아닌 프로젝트가 아파치에 들어올 때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아파치 인큐베이터에 들어와서 이제 8개월 동안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 인큐베이터를 나가도 좋겠다 해서 2014년 12월에 탑레벨 프로젝트로 이제 승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9일 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커미터는 저를 포함해서 20명이고 이제 컨트리뷰터는 146명의 컨트리뷰터가 이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경쟁 프로젝트인 아파치 스팍에 비해서는 아직 커미터 수나 컨트리뷰터 수가 적지만 아파치 전체 프로젝트를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뭐 앞으로도 네, 그 굉장히 로드맵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액티브한 개발이 일어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뭐 하돈 맵리듀스는 자바만을 써야 되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애드온을 붙여서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지만 이제 플링크 같은 경우는 자바, 스칼라, 파이썬 API를 플링크 팀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하둡에는 없었던 이제 웹 UI인데 이제 하둡보다 훨씬 더 좋은 웹 UI 그리고 이제 스칼라 쉘 같이 이제 한 줄 한 줄 입력해 가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처리라던가 기계학습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리즘들을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 등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런타임이 똑똑해서 이제 사용자가 짠 코드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현재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가장 진보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시스템입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라는 오픈소스 진영 한정인데, 왜냐면 이제 구글에서 아파치 플링크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 수준을 이미 상용으로 쓰고 있고, 구글 데이터 플로우라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라 그래서 서비스로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아파치 플링크가 제일 진보되어 있고, 이제 오픈소스 진영을 벗어나서 전체 IT 진영에서는 뭐 구글 클라우드 플로우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아까 그 말했던 워드 카운트를 수행하는 하돈 맵리듀스 코드인데요. 아까 분명히 맵과 리듀스만 신경 쓰면 된다 했는데, 제가 이제 맵은 여기 요만큼이고요. 리듀스는 요만큼이고, 여기가 이제 이제 기타 처리해야 되는 기타 등등의 코드입니다. 이게 맵과 리듀스만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코드가 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 간단한 맵 리듀스 코드라서 사실 한 화면에 들어오는 거고, 대부분의 맵 리듀스 잡들은 한 화면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맵 리듀스를 좀 쓰는 사람들은 이 맵 리듀스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코드 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링크 같은 경우는 코드가 훨씬 짧죠. 이제 이거 훨씬 뭐 얘네 7줄 입력하면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하드 맵리듀스와 동등한 일을 하는 코드인데요. 이제 아까 그 스플릿하고 맵하고 소트 셔플하고 리듀스하고 출력하는 그 과정들이 저 7줄, 8줄 되는 코드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코드가 짧기 때문에 일단 뭐 잘 안 되면 고쳐서 테스트 해보기도 좋고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 현대에 나오는 많은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지원하는 기능이지만,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제 플링크 그 코드 작성한 거를 플링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제가 사각형을 쳐놓은 부분이 플링크 클러스터인데 이 클러스터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잡 매니저가 이제 그 플링크 코드를 받아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뿌려서 처리할 건지 얘가 혼자 다 계산을 해서요. 이제 알아서 뿌려서 계산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뭐 그 결과도 당연히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동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 코드에 대해서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최적화 등도 다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칼라 쉘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뜨면 요 밑에 이제 플링크 코드를 한 줄씩 적으면 그 적은 것에 대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오래 걸리면 수십 초 걸리는 거고, 뭐 물론 더 오래 걸리는 잡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플링크를 쓰시는 분이나 안 그런 플링크로 뭔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다방면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플링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외부로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식의 흐름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 결과에서 혹시 실패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등을 이제 로그 같은 것들을 다 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링크 위에서 이제 그래프 처리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젤리랑
이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인 플링크 ML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또 그래프 처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프레글이라고 하는데, 이 그 구글에서 발표한 그 방식도 지원하고요. 이제 그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널리 쓰이는 그래프 처리 방식들입니다. 이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이제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존에는 기계학습을 대용량 데이터에 접목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맵리듀스로 구현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 반복이 많아서 이제 그 성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좋은 컴퓨터를 사서 한 대에서 돌리는 게 성능이 좋은 경우가 덜어 있고, 또 그리고 기계학습 같이 이제 뭔가 그러니까 기계학습은 행렬 연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GPGPU 같은 그 행렬 연산에 특수화된 시스템을 쓰면 속도가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는 진행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파이썬이나 R 같은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기계학습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스킨런은 파이썬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플링크 ML도 그 스킨런과 되게 유사한 스타일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널리 알려진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던가 뭐 추천 시스템 등이 구현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주로 이제 플링크 ML에 기여를 하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여는 아직 많이 못했지만, 네, 그래서 아직 그 베타 버전이지만 이제 많은 알고리즘들이 구현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링크가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엔진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건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뭐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뭐 이건 그러니까 색깔은 이제 같은 곳으로 모여야 되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셔플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각 이제 데이터로 서로 전송이 되는데,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 쓰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내야 되는 대상한테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메모리상에서 메모리상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또 그 받은 데이터를 또 처리를 해서 다음 연산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보내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잘 처리를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요. 이제 기존 시스템하고 다른 점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로 데이터를 다 넘겨야 이 연산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플링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끝없이 들어온다는 전제를 깔고 시스템이 구현돼서 여기서 여기로 다 넘긴다는 게 없어요. 왜냐면 끝없이 들어오니까 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은 즉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제 이게 스트리밍 엔진의 특징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리밍 엔진을 바탕으로 이제 배치 데이터는 단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되 끝이 있는 데이터 처리라는 가정만 들어간 거고, 이제 근데 이 끝이 있는 데이터 처리라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가정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끝이 없다는 거면 그 데이터의 크기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끝이 있다는 거는 데이터의 크기가 유한하고, 이제 물론 무한도 대소를 비교할 수 있지만 유한의 대소를 비교를 해서 그 유한한 데이터의 대소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야 이제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이건 물론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둘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맵하고 리듀스를 수행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근데 이 맵하고 이 맵이, 이제 맵은 키 밸류를 하나 받아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받아서 데이터 하나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 얘도 데이터 하나를 받아서 데이터 하나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굳이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려면 이 과정을 처리한 결과를 네트워크를 태워서 얘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니까 성능이 하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나로 합쳐요. 두 연산을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합쳐서 한 대의 머신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행을 하죠. 그리고 얘 데이터를 여기로도 보내고 여기로도 보내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이 두 연산 중에 하나를 얘랑 같은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면 네트워크를 태우는 걸 또 한 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중에 뭐 적당히 고른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걸 골라서 이 세 개의 연산을 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뭔가 플로우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색깔인 점이 같은 컴퓨터에서 수행되기로 한 이제 스케줄링이 그렇게 된 이제 연산들이라 치면 이제 이것들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이제 시스템이 최적화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기계학습이나 그래프 처리가 되게 반복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을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존 시스템들인데 이제 하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텝이라는 건 맵리듀스를 의미합니다. 일단 하둡에서는 맵리듀스를 의미하는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맵리듀스를 한번 돌리고 다시 그 결과를 디스크에 써요. 그리고 그 다음 맵리듀스를 돌리는데 이제 그걸 누가 컨트롤하냐? 그럼 이제 사용자가 짠 프로그램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를 한번 돌려라. 그리고 그 결과 주소를 가지고 다시 그걸 입력으로 넣어서 맵리듀스를 또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이거는 이제 아파치 스팍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파치 스팍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와서 뭐 맵리듀스든 여긴 좀 더 복잡한 로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 복잡한 로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디스크에 안 쓰고 메모리에 씁니다. 이제 메모리에 써서 메모리에 갖고 있는 채로 이제 그 한 번의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클라이언트가 그럼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해라 하는 식으로 그럼 이제 그때는 메모리에서 읽어서 메모리에다가 결과를 출력하니까 좀 더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을 돌리는 와중에 클라이언트가 죽으면 그 잡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둡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죽는 일이 별로 없는데 스팍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죽는 일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지점이 이제 취약점이 되는 거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되는 건데 이제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얘는 4번 반복을 하는 알고리즘이야 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기술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처음 프로그램을 한번 딱 보내고요.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4번 수행을 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생략했지만 중간 결과는 그러니까 이 반복하는 결과는 계속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얘는 클라이언트가 한 번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죽었다. 뭐 그래도 사실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얘가 4번 반복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처리돼야 되는지를 시스템이 이미 알고 있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할 때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한 번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스케줄링을 하고 그 결과가 끝나면 이제 또 다시 스케줄링을 새로 하는 식인데요. 그러니까 매번 스케줄링을 새로 하는 식인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스케줄링 그러니까 전체 플로우를 한 번에 스케줄링해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최적화를 한 번에 수행해서 그 최적화된 패스대로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성능의 갭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플링크가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쓰는데 이제 그 메모리 관리도 똑똑하게 한다는 점인데요. 자꾸 아파치 스팍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파치 스팍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직접 하는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이 메모리 직접 관리하는 것 때문에 성능의 상에서 이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의 장점은 이제 플링크나 스팍 같은 시스템은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돌아가는데 자바 가상 머신은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안 쓰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러니까 안 쓰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 안 쓰는 데이터를 해제하는 와중에는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가 정지합니다. 모든 자바 가상 머신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해당 머신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바 그 프로그램이 정지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자주 생기면 성능의 하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힙에 대해서 메모리를 다 할당을 해버려요. 할당을 하고 이제 unmanaged 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코드에서 뭔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남겨놓고 실제 데이터는 이 managed 힙에다가 데이터를 바이트 형식으로 다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넣어둡니다. 이렇게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넣어두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어쨌든 이 전체 영역을 플링크 시스템이 항상 소유하고 있으니까 GC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GC가 일어난다면 이 unmanaged 힙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쓴 메모리에 대한 GC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 처리를 하면 사실 사용자가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GC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일어나죠. GC가 적게 일어나니까 프로그램이 멈추는 시간도 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있는 거고, 그 이제 스팍도 비슷한 구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1.4 버전부터 지원을 하는데, 이제 플링크 개발팀들은 와 쟤네가 우리랑 똑같이 가니까 우리 방향이 맞긴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스트리밍, 지금까지는 사실 배치 처리에 대한 최적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한 처리인데요. 이제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현할 때 되게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리얼타임 스트리밍 한정이지만, 스트리밍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뜻이고요. 끝이 없는 데이터를. 리얼타임은 그 연속적인 데이터 처리를 제한 시간 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 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를 하는 건데, 이제 제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레이턴시가 짧은 시스템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 한 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 이 두 개는 요즘 나오는 스트리밍 시스템이면 뭐 많이들 지원을 하고요. 뭐 스파크는 사실 아닌데.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스트리밍 시스템은 데이터를 한번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처리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머신이 죽어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유실을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유실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얘는 정말 중요한 스트림 데이터라서 절대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 절대 없어지면 안 돼를 보장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구현하기 힘들고 가장 좋은 건 이제 exactly once guarantee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딱 한 번씩만 처리됨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벤트 순서에 대해 자유로운 처리를 위한 이벤트 타임 윈도우즈라는 거는, 이제 스트림 데이터는 어쨌든 외부의 센서라던가 웹 서버라던가 그런 데서 로그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다 네트워크를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5시 5분 30초에 생성이 됐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타고 시스템에 도착한 거는 5시 5분 55초인 거예요. 그럼 25초의 갭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리얼타임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짧게는 1초, 2초, 길게 뭐 한 수분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25초의 데이터 딜레이가 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부정확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거는 오픈소스 진영에서 현재 이 기능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아마 플링크가 거의 유일할 텐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플링크가 정확히 모든 스트림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 번만 처리하는 것은 디스트리뷰티드 스냅샷이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간단하게는 뭐냐면, 이제 이 동그란 원이 데이터인데, 데이터 사이에 이제 막을 하나 칩니다. 이 막을 이제 배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리어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어디까지 처리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처리가 됐으니까 중간에 죽으면 그 처리된 데 이후부터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정확히 한 번만 처리되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예제를 보자면, 이제 왼쪽에 소스가 두 개 있고, 이제 데이터를 뭐 처리하는 어떤 로직이 있다 치면,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면 그 주기적으로 이 배리어를 하나씩 만들어요. 배리어를 만들고, 이제 스트림 소스가 얘한테 난 배리어 몇 번은 뭐 어디까지 데이터를 읽은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리어가 어떤 특정 그 연산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연산에 도달을 하는 그 시점에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가 죽으면 그 여기 스테이트 백엔드에서 그걸 불러와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내부에서 쓰는 뭔가 변수들을 저장을 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잡 매니저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밑에가 배리어가 도달을 해서 스테이트 백엔드의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체크 포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리어가 계속 그 시스템을 타고 흐르겠죠. 그럼 이제 흐르다가 이제 싱크는 이제 출력하는 것인데요.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체크 포인팅을 해제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시스템이 죽더라도 그 처리 해제된 지점 다음부터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정확히 모든 데이터가 한 번만 처리된다는 걸 보장을 하고요. 뭐 실제 디테일한 메커니즘에는 좀 더 뭔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타임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실제로 생성된 시간과 그게 시스템에 도착해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로 인한 지연 효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건 네이티브, 그러니까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있는 일인데, 스트리밍 시스템이 데이터를 초당 10,000개 처리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계속 50만 개씩 들어온다. 그럼 시스템이 언젠가 죽던지 뭐 매우 늦은 속도로 처리를 하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프레셔라고 해서 야, 좀 천천히 보내라는 기능들을 대부분의 스트리밍 시스템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천천히 보내라는 건 결국 시간을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5초 뒤에 할게. 뭐 약간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어쨌든 시스템의 이벤트는 5초 전에 생성됐는데 도착은 더 뒤에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성 시간하고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항상 쏘지 않아요. 뭐 3G에서 데이터 자꾸 쏘면 뭐 앱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 이런 내 데이터를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다니 하면서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이벤트를 전송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벤트 소스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오지만 어쨌든 시간상으로는 뒤로 밀려서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러스터의 수행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이벤트의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는 1초에서 3초 사이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고 얘는 4초에서 6초 사이에 들어온 것만 처리하고 얘는 7초에서 9초 사이에 들어온 것만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그러니까 몇 초마다 그것을 자를 것인지를 정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자르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그쪽에 맞춰서 자동으로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1초, 예를 들면 1초와 3초인데 내가 지금 뭐 이 1초와 3초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정의한 시점으로부터 10일이 지났다. 뭐 아니면 5시간이 지났다. 이쯤 되면 사실 1초에서 3초 사이에 데이터가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이 데이터를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뭐 짜는 사람 마음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요 기능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시스템에는 구현되어 있는 게 없고요. 상용 시스템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오픈소스 진영에는 확실히 없고, 이제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 때문에 플링크를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SK 플래닛에서 이제 자사의 스트리밍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블로그 포스트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플링크를 안 쓰고 스팍 스트리밍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플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가장 괜찮은 구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 요 카프카라는 애가 플링크만큼이나 중요한데, 이제 카프카는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보관하고 다시 재생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카프카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플링크가 마음 놓고 exactly once guarantee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다시 보내줄 애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보내주는 애가 없다. 그럼 사실 exactly once guarantee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프카 같은 것들을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해서 exactly once guarantee를 완벽하게 보장을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요즘은 카파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이제 스스 유스 케이스가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플링크 같은 시스템들 말고도 스트림 처리 엔진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비교하는 이 4개의 시스템은 다 아파치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톰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파크 스트리밍은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쌈자는 링크드인에서 이제 개발한 스트리밍 시스템이고, 이제 플링크가 있는데, 이제 딜리버리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장하는 건데, n 리스트 원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은 수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스템이 죽어도 다시 읽어서 한 번은 수행한다. 근데 2번 수행될 수도 있고 3번 수행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스팍 같은 경우는 exactly once를 지원하고, 쌈자도 n 리스트 once를 지원하고, 스톰 같은 경우는 트라이덴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붙이면 exactly once 개런티를 보장하는데요. 근데 이제 트라이덴트를 붙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카운트 같은 것들을 셀 때 이제 카운트라는 건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톰 같은 경우는 그 누적을 하기 위해서 기존 상태를 기억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트라이덴트를 쓰면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팍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풀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쌈자도 제공되고, 플링크도 당연히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는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스톰 같은 경우는 초 미만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0.5초 만에 결과를 뽑아라 해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스팍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초 미만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1초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1초마다 데이터를 찍어라도 사실 정확하게 개런티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머신이 많이 좋아요. 그리고 쌈자 같은 경우도 이제 초 미만 단위 보장하고, 당연히 플링크도 원래가 스트리밍 엔진이기 때문에 초 미만을 보장하고, 스팍이 초 미만을 보장 못하는 이유는 스팍 같은 경우는 배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데이터를 중간에 끊어요. 잘라서 그걸 배치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배치 시스템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태워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서브 세컨드가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기업의 요구 사항이 세컨드다, 뭐 세컨드 수초 수준이다, 그럼 이제 스팍 스트리밍도 뭐 적합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랭귀지 같은 경우는 스톰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언어들이 지원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자바랑 스칼라가 빠졌는데 당연히 자바 스칼라도 지원이 되고, 스팍 같은 경우는 스칼라 자바 파이썬, 쌈자는 아직 스칼라 자바, 플링크도 스칼라 자바 파이썬이 지원이 됩니다. 이제 플링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튜토리얼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돼 있고, 스텝별로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튜토리얼들을 스칼라, 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한 줄 한 줄 입력해 보면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으니까 혹시 저를 보시면 질문하실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